1번 미켈란젤로, 2번 라파엘, 3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떻게 아셨습니까? 봤습니다. 루브르에서? 루브르에 갔다 오셨군요. 라파엘로가 여기 있는 분 한 분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라파엘로가 특히 성모자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보다 한 세대 뒤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에게서 아주 좋은 점을 따서 굉장히 우아하면서 아주 원숭미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를 많이 그렸는데 좀 약간 새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 별명으로 아름다운 정원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누가 아기 예수일까요? 왼쪽, 오른쪽은? 맞아요. 세례자 요한. 네. 주로 아기가 2명 나올 때 한 명은 세례자 요한인데 걔가 세례자 요한인지 어떻게 아느냐면 그러니까 목동 옷을 입고 있죠. 왜냐면 세례자 요한이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랬더니 아 내가 아니라 곧 오신다. 그래서 곧 오신다고 예언했다고 해서 항상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목동 옷을 입고 있어요. 아기지만. 그래서 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아기 예수를 보고 있고 아기 예수는 또 엄마를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길을 통해서 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추하면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목판에 융판으로 그리고 자, 이 그림도 라파엘로 그림이에요. 이분은 파리와 런던의 대사를 지냈던 분이고 발다사르 카스틸리오네라는 분인데 1528년에 궁정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프랑스 사람들도 되게 약간 너무 우아를 떤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 여왕 마구를 봐도 궁정의 법도라는 게 아직 그렇게 잘 없거든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손으로 먹다가 포크와 나이프를 쓰게 된 것도 까트린 드 메디치가 피렌체에서 시집 오면서부터 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정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법도를 적은 게 바로 1528년에 나온 궁정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눈에 띄기 위해서 혹은 재산이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 화려한 옷을 화려하게 눈에 띄게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검은색 옷을 입어라. 우리가 보통 이제 되게 상류층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급을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무채색을 입어라. 그래도 고급인 거는 다 티가 난다. 왜냐하면 재질이 좋으면 모피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딱 보세요. 자세히 보면 엄청 고급스러운 지금 모피를 입고 있어요. 이 그림 전체에서 색깔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이 초록색 눈밖에 없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있죠. 한정된 모자는 무슨 모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이한 모자를 좀 쓰고 있는데 알다 보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자세히 보여? 거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밑에는 후보로 입은 것 같아요. 아, 모자가 조금 약간 안습? 자, 이거는 티치아노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셨죠? 예. 루브르에 티치아노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티치아노 그림이 다 어디에 있냐면 아까 그 사람들이 전부 사진 찍는 모나리자 바로 뒷벽면이 전부 티치아노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치아노 그림을 놓쳐요. 그래서 거기서 모나리자 딱 찍고 나와서 그냥 딴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림인가요? 그럼 그림 사이즈 크기는 어떻게? 그림 사이즈는 우리 이 텔레비전 정도. 네, 이 정도 크기. 네, 브랜든 씨.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저건 뭘까? 이런 생각 드시는 게 있나요? 없는데요. 없어요? 남자는 옷을 입고 여자만 옷을 입고 있어요. 그쵸? 이거 너무 이상하죠? 그
거는 그게 안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더 이상한 거는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어? 그냥 뭐 얘기하면서 음악 연주하고 있어. 관심 없는 척. 아, 관심 없는 척 하는구나. 옆으로 살고. 옆으로. 근데 사실 티치아노가 1509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그리던 당시에 티치아노는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화가예요. 베네치아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그리는 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여성 두 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뭘 나타내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여인이 음물에 따르는 물처럼 혹은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지 뭐 2, 3, 4, 5 맞춘다고 해서 스승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시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다. 시에 대한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거다라고 보는 게 요즘 정평이 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림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인상적으로 볼 거는 하늘의 구름 보세요. 구름이 아주 예사롭지 않죠. 여기 붉은 먹구름, 하얀 구름 해서 베네치아가 물에 떠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태양이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뭐 바다라든가 아니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늘 하루 종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이 감각적인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화가들은 굉장히 색과 빛에 예민했고 그래서 베네치아파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다양한 이 구름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서 유럽의 다른 국가 지역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구름 표현이 굉장히 풍성하다. 그런 베네치아파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전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이 그림은 19세기에 마네, 프랑스 화가 인상주의를 낳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마네가 풀밭의 식사를 그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림이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냐? 이 그림이 루브르에 있었고 화가들은 들라크루아도 그렇고 마네도 그렇고 루브르를 매일 가서 거기서 모작하면서 자기의 화풍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걸작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혹시 다빈치 코드 영화 보셨나요? 다빈치 코드 보면 그 박물관장이 막 도망가다가 쓰러지면서 그 천창에 내려오게 하려고 벽에서 떨어뜨리는 그림 있죠.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그때 떨어지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혹시 카라바조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카라바조 1500년대 말 1610년에 죽는데 사실 당대에는 굉장히 외롭게 제자도 조수도 없이 활동했지만 그의 화풍이 워낙 현대적이어서 유럽 전역에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화가고 이 그림도 사실 로마의 한 교회의 예배당을 위해서 그린 성모의 죽음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성모하면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 엄마하고 아들의 나이가 같아 보이죠. 굉장히 완전한 성스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젊게 그려요. 죽음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카라바조가 이 성모의 죽음을 그리면서 물에 빠져서 죽은 임신한 창녀를 모델로 해서 그렸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야말로 거의 푸른색이 도는 그런 죽은 시체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배도 살짝 나오고 이 성인들도 다 머리가 없으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그림이 걸리고 그래서 이 그림을 야바흐라고 하는 성공한 은행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야바흐로부터 루이 14세가 100점 이상의 그림을 샀어요. 살 때 루이 14세가 구입해서 그때부터 프랑스 왕가의 컬렉션으로 있는 작품입니다. 성모의 죽음이고 이게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일까요?
그렇죠. 예, 손금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손금 말고 뭔가 딴 동작을 하고 있어. 손금 보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손금 보는 척 하는데, 네, 그렇게 반지를 살짝 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이런 그 당대 사람들의 평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일상적인 삶을 약간 비판하면서 풍자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풍속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풍속화가 주로 네덜란드 지역, 플랑드르 지방에서 많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 플랑드르 지방의 그 회화의 영향을 받아서 카라바조도 이런 풍속화를 많이 그렸어요. 이것도 루이 14세 컬렉션. 그래서 사실 집시들이 남의 점을 봐주면서 뭐 이렇게 좀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많이 한 것을 이제 약간 그렇게 그린 거죠. 얘는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케르메스라고 하는 마을의 축제, 잔치. 루벤스가 17세기에 어떻게 보면 피카소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당대에도 인정을 받았고 뭐 부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했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궁정 왕들과도 친했고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항상 어떤 활력과 에너지와 그 다이나믹함이 보이는데 이것도 보면 인물들 눈 하나하나가 굉장히 뭔가 움직임이 살아있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1층이나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루브르에 가도 이 작품을 보기는 어려워요. 어디 있는가를 알고 찾아가야 보입니다. 근데 루벤스의 그 빨간색을 많이 쓰고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루이 14세 컬렉션이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거의 넘어지고 난리가 나죠. 네. 2중 3중으로 만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루브르가 아주 거대한 규모로 완성이 됐어요. 거대한 규모로 완성이 됐고 작품도 많고 이제 아주 왕궁으로서 규모도 남부럽지 않게 됐는데 사실은 루이 14세가 그렇게 루브르를 완공하고 나서 루브르에 살지 않고 베르사유로 가버려요. 아까 루브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샌드강이 있고 사이사이 집들이 막 있잖아요. 정원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그 샌드강이 또 비만 오면 사실 우리 한강이 되면 너무 작아가지고 비 우리로 지금 온 것도 아닌데 막 넘쳐요. 그 뭐 얼마나 또 오물 냄새 그때 화장실도 잘 없고 하니까 오물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661년에 푸케라고 하는 사람이 볼루 비공트라고 하는 성을 약간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엄청나게 멋진 정원을 짓고 조각으로 장식한 성을 지었어요. 그 성 여는 어떤 축제에 딱 갔더니 루이 14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나도 가지지 못한 이런 멋진 집을 짓다니. 그래서 며칠 동안 막 뒤져가지고 바로 체포했어요. 푸케를. 체포해서 푸케는 20년간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볼루 비공트를 지은데 일했던 건축가 르보 그리고 화가 르브렌 정원사 르노트르 요 3명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지은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실 베르사유는 땅이 늪지예요. 그래서 푹푹 빠져요. 근데 물은 질습 습기 빼는 걸로 다 빼내고 또 50km 떨어져 있는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 또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루이 14세가 어떻게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됐는가 하는 걸 또 다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왕의 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루이 14세가 자연조차도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연 대개조 사업을 벌여서 이제 왕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연극 공연하고 축제를 벌이면
귀족들도 자기 영지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지에 땅을 팔아가지고 베르사유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또 마차를 딴에 좀 큰 거 타는 데나 작은 거 탈 수 없잖아요. 또 땅 팔아서 또 마차 사고 옷 사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귀족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있는 땅이 바로 힘인데 땅을 자꾸 파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는 아무 권력이 없으니까 루이 14세가 나를 어떻게 내 침을 어떻게 하나 루이 14세를 바라보는 무력한 궁정 귀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차원의 정치적인 전략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루이 13세의 작은 사냥용 별궁이었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냥용 별궁을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성을 짓고 정원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해서 오늘날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루브르는 100년간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668년에 서서히 베르사유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루브르는 뭐가 되느냐? 각종 아카데미가 본거지로 삼아요. 그래서 회화 조각 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문학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회화 조각 아카데미 사람들이 그림을 걸어놓고 전시하는 살롱으로 쓰기도 하고, 화가들의 아뜰리에도 루브르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루브르가 왕궁이었던 역사보다 예술과 관련된 그게 더 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회화조각 아카데미가 쓰는 거고, 이거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들이, 지금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있습니다. 한번 회원이 되면 종신 회원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들이 모여서 회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르사유로 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카데미가 되고. 그쵸. 근데 베르사유로 가니까 여기는 왕궁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뭐 이쪽 방은 아카데미가 쓰고 저쪽 방은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쓰고 여기는 또 어떤 화가가 아틀리에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데나 칸막이 치고 천막 치고, 마당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길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던 무렵은 이렇게 온갖 데 천막과 파이프와 이런 게 있어서 마치 꿀벌통 같은, 너무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실 루브르가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들이 왕궁으로 지었고 워낙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중심지지만, 사실 왕이 살면서 왕궁으로 기능했던 거는 왕리 2세가 죽는 해에 그때 왕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띨르리 궁전이 워낙 커서 띨르리 궁전에서 좀 살았고, 근데 이런 상태,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떻게 박물관으로 탄생되는가 하는 것은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